자, 지식인간 A, 오늘 할 얘기는 한중일 과로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은 근로시간을 올리려고 하고 중국도 올리려고 하고 근로시간을 올리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중일이 인구 비율이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적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근로시간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야기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996이라는 게 있는데 896이라고 변형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국은 965, 중국은 996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은 주 5일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거를 965라고 하고, 중국의 996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주 6일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해가지고 다 합치면 주 72시간입니다. 이게 일하는 시간만이에요. 여기에 쉬는 시간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일만 하는 시간이 45시간, 72시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중국에서 이런 문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896이라는 이 시스템, 그럼 더 길겠죠? 72시간보다 더 길겠죠? 이거를 대기업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숫자를 보시면은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죠? 896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그 다음에 주 6일째 이렇게 해서 896입니다. 이미 중국의 과로사 문제는 심각했지만 더 심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한중일 이 세 나라 중에서 심각한 과로사가 많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996 정책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길잖아요. 하루만 쉬는 겁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일하고요. 이럴 때도 중국의 과로사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 과로사 이야기가 나오거나 뉴스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896이 되면 한중일 중에서 가장 높은 주 100시간, 노동만 100시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대기업부터 벌써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알아보고, 중국의 연휴에도 996으로 일을 하다가 과로사 문제가 여러 차례 부각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896이 지금 나와서 관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겠죠, 과로사가? 자, 중국에 있는 실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제조 회사이고요. 24년도 1분기 중국 제외하고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 회사에서 이번 연도 6월 달부터 896 근무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요거 웨이보에서 그렇게 뜬 거예요. 원인은 라이벌 회사인 비야디라는 회사와 격차가 좁혀지면서 초과 근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자동차 업계들,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은 초과 근무를 실시하는 게 이제 관례를 넘어서서 규칙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초과 근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중국만이 아니고 한국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과로사라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저도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오전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하고 한 3시간 자고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한 반년 이상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과로사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보면 중국의 내수의 경제가 폭락하니까 높은 실업률이 달성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규모 인원을 감축하게 돼요. 내수가 떨어지면. 그러면 대규모 인원 감축은 뭡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 조정을 하고 나면 일하는 인원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조이기를 시작해요. 뭐 임금 삭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은 노동자 계층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게 돼요.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적인 한중일은 과로사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직관계가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고요. 그런 요인들도 있고, 자, 한국도 구조조정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중일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즘 같은 경기, 요즘같이 좋지 않은 경기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이라던가 그런 방법을 써서 회사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일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내수가 더 줄어들게 되고, 임금 삭감을 했다면 내수가 당연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임금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월 5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300만 원짜리 생활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소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뭐 저축을 한다던가 소비라는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1번부터 7번의 과정이 계속 또 연결이 되면서 무한 반복으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중일 과로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이고 근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 워라밸을 엄청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일본도 생각보다 초과 근무랑 주말 근무가 꽤 있는 편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옛날 형식 그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나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16년 과로사 기준보다 점점 더 지나가고 있는 과로사의 증가 추세가 보입니다. 바로 요 사진인데요. 2017년에 399명에서 2021년 가니까 5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과로사로 등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과로사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어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OECD 국가 장시간 노동에 의한 10만 명당 사망수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 2016년 기준입니다. 그것보다 더 요즘 기준이 별로 없더라고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빨간 색깔이 한국이고 여기 일본이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죠. 8.3, 게이지로 따졌을 때 5.9. 한국도 다른 나라의 중위값, 평균값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들 이름을 쭉 보시면은 리투아니아,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생각보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들이 장시간 노동에 취약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 정도 급에 되는 선진국이 중위값보다 더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과로사의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중일로 비교해보면 가장 심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로 따지자면 뭐 터키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요즘에 다시 896이라는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진다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자체가 동남아시아에 있고 사회성이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고 경제 수준이 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로사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요즘에 중국 얘기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요. 중국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결론으로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한국도 문제가 됐던 근무 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놀랍지 않은 현상이 됐다고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 타격을 입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이미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 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부장님, 임직원은 엄청 많은데 신입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일을 다 맡게 되겠죠. 한국도 남자 9급 공무원으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한국의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애틋하고 심심한 애도를 표하지만 사회 현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로사가 많은 나라가 경제 성장이 될 수도 있죠. 더 될 수도 있긴 한데 인간답게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고령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악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한중일의 부동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이 줄어들고 있죠.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줄어들었고 중국은 지금 2, 3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이지. 제가 요것도 나중에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령화, 세계 경제 악화, 부동산 등등등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건은 한중일 어느 경제가 먼저 쓰러지게 될까? 요게 좀 관건입니다. 이번에 백화점을 가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중국의 백화점 문을 닫고 있고 그 거대한 건물들이 임대가 다 안 차고 미슐랭 레스토랑도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소비 시장이 그렇게 축소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백화점을 가가지고 평일 낮에 갔는데도 엄청나게 사람이 빽빽해가지고 주차장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한국도 어느 부분은 또 망가지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중국은 전체적으로 다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고 일본은 특정 몇 개의 도시와 기업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민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AI도 오고 있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에 한중일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쓰러지게 될까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식인간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